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와 그제는 연속으로 대선 후보 공식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난 월요일에 추경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총 14조에서 플러스 알파. 예. 그래서 지난번 1차 지원 대상은 대략 한 33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또 새롭게 잡히게 된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332만 명, 거기다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 이런 게 합해져 가지고 대략 17조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자 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토요일까지도 계속 파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 파행이 진행되게 된 실질적인 책임은 사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합의를 하자 그래놓고서 이 1,000만 원을 1인당 지원해야 된다. 단 국채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계속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 조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상황을 검토해 보면서 점검해 가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소상공인들의 사실 삶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당 측에서는 일단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할 때마다 추경을 또 편성하라는 얘기냐 한 번에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계속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됐죠.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소상공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참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자정을 넘기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토요일 새벽에 이제 예결위를 열어서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도 하겠다, 효력 처리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회의장을 떠나는 것으로 대응을 네.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결국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통과된 추경 예산이 오늘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벌써부터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예. 인증샷들을 갖다 올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3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일단 붙은 불을 끌 수는 있다. 예. 3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전화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마비 상태더라고요. 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별 전화 번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가 진짜 폭주하고 불이 있군요, 날 지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1533-0100, 예. 1533-0100이 아닌 다른 쪽에서부터 문자가 들어오거나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이 지금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네. 이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것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창에 쳐보시면 그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홈페이지도 지금 다운 상태예요. 아이고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목말라 기다렸던 것 같고 지금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의 그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도 그건 올해까지 하면 횟수로 3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이 원발이 오줌 누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좀 더 많이 좀 맞습니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 기재부에서 예. 추가로 들어온 세수 이외에는 풀 수가 없다 더 이상. 풀 수가 없다 이런 아유, 참.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국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하는 그런 또 기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기재부의 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60조라는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좀 우리 소상공인들 좀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뭐 100%는 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럴 때 좀 일단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참 많이 일단 아쉽습니다. 확실히 쓴 곳 한 군데는 알고 있는데요. 예. 빚 갚는데 예. 10조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더라도 50조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왜 빚을 갚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그게 되거든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좀 모르고 제가 그러니까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급한 불을 꺼야 될지 그 정도는 좀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대목이 그러니까 자식들은 막 빚을 지고 그냥 허덕이는데 아버지가 자기 빚부터 먼저 갚는 꼴이다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와 그제 연속으로 대선 후보 공식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력 후보 사자 토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사자 토론 이야기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사자 토론 선관위가 주관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경제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면 이재명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예상대로 실제로 토론의 뚜껑을 열었을 때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주도적인 어떤 토론이 진행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서로가 태도가 상당히 달랐어요. 안철수 후보는 교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조목조목 묻고 따지는 그런 형태의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뭔가 좀 자신에게 자꾸 덮씌우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방어하면서 대응하는 사이다의 모습들을 갖다가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까요. 아예 판례를 준비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물어 얻는 윤석열 후보는 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모두까기의 화신처럼 세 후보를 모두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심상정 후보의 좀 이 토론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 내용은 차치하다 치더라도요. 토론 태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뒷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태도를 지적받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답을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회피할 때 그런 질문은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몰라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상대를 정말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요. 무시하는 태도였죠. 이런 태도는 토론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요. 중도층을 떠나게 하고요. 예.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의 규칙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 토론 때라도 반드시 질문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답을 30초 이상 듣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취조하듯이 재우쳐 묻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면 국정감사할 때 그런 식으로 아주 상대가 말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질문만 던지잖아요. 그런 방식을 시전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밤 11시부터 새벽녘까지 군소후보 TV 토론을 저도 끝까지 봤습니다만 마치 예능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평가가 좀 줄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포털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예, 사실 유력한 네 후보의 토론에서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보였던 것처럼 이 군소 후보들 사이에서 이 수준 차는 더욱더 그 격차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진보당 후보라든가 그리고 또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컨텐츠들을 가지고
조리 있게 자기의 의견들을 펼쳐나갔다고 한다면 네. 다른 후보들은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 같은 경우는 컨텐츠는 풍부했지만 좀 더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또 이렇게 능수능란한 언변이나 화술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네. 기타 뭐 허경영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은 이제 허경영 후보는 단련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잘 전달되진 않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보면서 그 분장이라든가 또 네. 말하는 그런 독특한 화법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웃음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군소 후보들도 그 충분한 컨텐츠로 확실한 화술로 우리 유권자들을 사로잡기에는 그렇게 예. 좀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예.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것은 김동연 후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토론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예.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원진 후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조원진 후보도 사실은 아주 강성이고 또 좀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렇죠. 언어에 대한 훈련들은 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줬으면은 토론이 더 풍성하지 이런 않았을까 하는 분들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굳이 내가 이 8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안 나오지 않나, 불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김동연 후보는 그 시간에 이제 선거 유세를 나갔고요. 네. 조원진 후보는 이제 이런 그 군소 후보들의 토론이 헌법적인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불공정 토론이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네. 선언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게요. 지금 사자 토론 같은 경우도 토론 규칙 때문에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후보들의 장점을 확인하는 그런 토론 틀거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2시간 해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는 8명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게 이게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정견 발표하는 2시간 동안 정견 맞습니다. 발표한다. 뭐 서로 이 상호 토론이나 이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그 후보의 또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예.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하는 화술이나 태도가 평가의 줄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부터는 이런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도 뭐 가령 그 풀을 좀 나눠서 네. 이렇게 그 2번 정도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회를 예.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이분들도 뭐 이른바 군소 후보이긴 합니다만 또 엄연한 또 대선 후보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좀 이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판단은 국민들이 그리고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면 기타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다 냈거든요, 똑같이. 3억 원인가 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군요. 내고 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뭐 줄기차게 3지대와의 보수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데 어떤 예. 좀 취지로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론에서도 두드러진 전략이었는데요. 보수 후보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장점이 탄탄한 그런 그 IT 벤처 기업 그 경영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정치판에서도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갖다가 하면서 영역을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들이 진짜 원하고 있는 합리적 보수의 그 어떤 그 포인트들을 잘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갖다 굉장히 강화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요하게 물어보는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특히 데이터 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예. 또 그 정책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어떤 입장의 유용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나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세에서도 유감없이 자기 장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플랫폼 경제, 디지털 데이터 경제 이런 얘기들 같이 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뭔지 설명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네. 지금 5G와 인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IT 경- 관련되는 각종 용어는 다 끌어오신 것 같은데 저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은 핵심은 얼마나 그 데이터들을 잘 집적시키고 또 얼마나 공개하고 예. 그 공개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한 후보나 거지 않습니까? 또 예. 안철수 후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인프라 얘기만 자꾸 했는데 네.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인프라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보, 특히나 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정보 공개 요구하면은 정부에 대해서 이기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망치고 있는 그런 네. 부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단일화의 어떤 책임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다 그쪽에 간첩이 있었다 이러면서 첩자가 있었다 이러면서 예. 굉장히 그 단일화의 어떤 그 책임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것 또한 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 지금 포털을 지금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 이 당 대변인이 상당히 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강한 또 메시지를 내놓고 참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 후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 정책 토론회는 정치 사회 분야가 지금 남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좀 국민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